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이 두절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자체로도 혼란을 예고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정부와 여당의 추가 부동산 대책도 간밤 발표 취소와 재개를 긴급하게 오갔습니다. 결국 여당에서 대책 발표 전 진행하기로 했던 부동산 대책의 당정 합의를 취소하기로 했고 대책은 오늘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번 6.17 부동산 대책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인 대책이었다면 이번엔 세금을 조일 것이란 관측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망되는 내용 짚어보기 전에 지난 대책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6.17 대책이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막는 게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이런 6.17 부동산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봤을 때 가장 후폭풍이 거셌던 대책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규제 지역을 확대 적용하면서 이제 풍선 효과가 생겼죠. 김포 파주가 빠지면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고가 생겼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기존의 뭐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야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죠. 기준을 낮춰서 이제 오늘부터 발의가 되죠. 시작이 되잖아요. 시행이 되잖아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까지 이제 굉장히 쪼는 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서민들이 강남 아파트 오르면 뭐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쪼니까 이제 굉장히 반발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게 상당히 민심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분노하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부랴부랴 아마 오늘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추가 대책도 6.17 대책 나온 지 한 달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게 민심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있으면 나올까 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제 크게 보면 두 줄기거든요.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인데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번 대책은 세금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 세금 규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부분입니다. 네네. 이게 아무래도 워낙 그 원래 세금 자체의 목적이 이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네네. 뭐 지금처럼 실수요자에 대한 뭐 역차별 논란 이런 것도 아마 탈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현행 종부세 그 정책의 구조를 봤을 때 가장 부족한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족한 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그 중과 대상이 되느냐, 3주택이거나 조정 대상 2주택 이상이면 이제 중과 대상이 되는데 구간별로 예. 좀 달라지거든요. 구간별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면 0.5에서 2.8%, 2.7%까지 최대 적용이 되고 중과 대상이 되면 0.6에서 3.2% 정도 적용이 되는데 작년 12.16 대책에서 한번 강화하려고 최대 4%까지 올리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가난한 자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자 세금이거든요. 공시가격 6억이 넘어가야만 과세 표준이 6억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한다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 지금 또 강남 아파트가 올랐다라고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집주인들이 매물을 더 많이 내놓을 것이다. 지금은 좀 약해서 매물이 안 내놓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지금 3년 동안 규제를 했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파리 대책부터 시작을 했는데 3년 동안 규제를 해도 아직도 매물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더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물 동결 효과, 집주인들은 더 움츠려들면서 강남 아파트를 다른 아파트를 정리하더라도 강남만은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심리가 더 강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징적인 효과? 우리가 이렇게 부자들을 규제를 해. 지금 세율이 뭐 6%가 될지 8%가 될지는 이제 대책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예.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줘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효과는 만약에 최고 세율 구간이 과세 표준이 94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세로 따지면 100억 이상 한 130억? 네, 120, 130억 정도. 그렇죠. 집을 그 정도 가지고 돼야 있어야 되는데 되네요. 네.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네. 세상. 강남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한 4채, 뭐 3채, 4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세금을 많이 안 내든 뭐 그거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네, 없고요. 전국에 뭐 몇천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렇죠. 집값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정도 능력이 되는데 1년에 뭐 1억 종부세를 내든 안 내든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상징적인 효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줘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말씀하셨던 매물 잠김 현상과 관련해서 네.
뭐 이 부동산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기 아예 시작 지점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서 네. 가지고 있는 걸 부담스럽게 하고 파는 걸 쉽게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논리가 초반부터 계속해서 힘을 얻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단 정부의 움직임은 양도세도 다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제 국토부에서 뭐 관련해서 아예 선을 긋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나라거든요. 이제 예. 몇십 년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많이 급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세보다는 거래세, 특히 양도세를 강화하는 게 이제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취득세를 강화한다든지 국가별 특성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이제 지금까지 강화한 나라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물론 참여정부 때도 그랬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강화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했거든요. 근데 예. 원칙은 한쪽을 강화하면 보유세를 강화하면 이제 거래세를 낮춰서 매물을 좀 튀어줘야 되고 올 초인가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죠, 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이제 정상 낮춰서 정상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지극히 맞는 원칙인데 딜레마에 왜 빠졌냐고 한다면 불로소득과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양도세를 풀어주게 되면 그동안 투기를 해서 양도 차익을 많이 본 불로소득을 본 분들을 그냥 다 인정해줘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지금 양도세 풀어주게 되면 또 성남 민심이 그동안 집을 사서 투기 많이 한 사람들을 또 봐주고 우리 서민들만 지금 때려잡는 거냐 이런 반발이 당연히 나올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양도세를 풀어줘서 거래가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돼야만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게 민심의 동요,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분위기에서는 쉽게 결정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혜택과 지금 뭐 시세 차익에 대한 혜택 말씀을 하셔서 혜택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꽤 많았죠. 그래서 네네. 정부도 이게 뭐 주택 소유 현황이 투명해지고 또 관련해서 전세 거래나 월세 거래도 투명해서 과세의 근거가 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굉장히 많은 독려를 했는데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제 혜택이 폐지될 거다. 이번 대책이 이게 포함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저한테도 예.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국가에서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혜택을 뺏어가고 소급 적용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대책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긴 하지만요. 임대사업자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취지도 투명 과세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주인들은 등록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소득이 국가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자산, 내 임대 소득을 국가가 알고 있다는 게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꺼려야 하는데 그래서 투명 과세를 위해서 이제 혜택을 많이 주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이제 끌어내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이게 상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8년, 4년, 8년 동안 집값의 연 5% 정도밖에 인상이 못하니까 서민 주거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려를 했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장려를 했고 이번 예. 정부에서도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취임할 때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주택자들의 이제 회피처가 되어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도 이제 고민을 할 거잖아요. 정부가 규제가 강해지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당연히 고민할 거잖아요. 예. 모든 국민들은 내가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방법 아니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임대사업자가 어차피 가지고 갈 바에는 나는 10년 가지고 갈 생각이라면 장기 임대를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누구라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회피처가 되어버리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이 회피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네. 이제 일관성의 문제. 내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리게 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게 되면 정부의 말발이 안 먹히고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임대사업자 규제를 혜택을 폐지를 해서 집값 안정이 되면
그래도 실보다는 덕이 더 많잖아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그 정도 일관성, 신뢰의 문제는 좀 양보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결국 다주택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정부의 신뢰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네네. 이게 지금 정부보다 여당 쪽에서 좀 더 강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임대차 법안, 임대차 3법만 해도 뭐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뭐 세입자가 전세 기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법안도 일부 발의가 돼 있고요. 네네. 뭐 그 외에도 박홍근 의원이 부동산 개혁 4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종부세가 최대 8.2%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거론되고 있는 정부안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의 대책들이 좀 예고가 됐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 이 부동산 개혁 4법만 일단 놓고 봤을 때 어떤 좀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양쪽의 입장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 정부는 전문가 집단이고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정부 여당은 정치인이고 또 민심이 중요하고 단기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게 더 강한 대책들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큰 게 뭐 8.2% 올리는 거야. 사실 이제 최저 구간 3억, 6억, 15억 구간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사실은 우리하고 민감한 문제고 최고 예. 구간은 8%를 올리든 10%를 올리든 뭐 그 시세가 100억 이상 되는 부동산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임대차 3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서민들이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주인한테 이제 양도세, 비과세 뭐 이런 혜택을 하려면 임대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집주인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입자 너 나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그런데 또 새 집으로 옮겨가서 산다면 원래 있던 집을 내놓거나 전세를 내거나 해야 팔거나 되는 뭐 거니까. 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전세 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막히고 있잖아요. 하지 네. 마라. 다주택자들이 부담되니까 매물을 내놓게 되면 또 누군가는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정확히 해야 될 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면 임대를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느냐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임대에 좀 방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도 혜택을 주고 전세 제도도 활성화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살아. 이제 전세는 줄어들 것이니까 살아. 근데 민간 공급도 줄어든다면 우리가 충분한 공급 물량을 공급해 줄게라는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정부가 아직 그런 준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입주하려면 5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규제를 하면 이게 입증이 됐는 게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입자한테 증가하는 거는 이미 학문적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현상이든 반드시 증가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의 문제지만 증가가 된다면 그 피해는 뭐 가진 자들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한 분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좀 그런 면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많이 내는 거고 빨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을 내더라도 좀 제대로 검토해서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자꾸 파스를 붙여주면서 이게 오히려 피부병이 더 생기는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근원적인 문제, 왜 이럴까, 부작용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와도 더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 내용 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